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폴리티컬 우먼파이터 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이고요. 지난 7회에 이어서 정의당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치를 주제로 이현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 7회를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정의당의 녹색정의위원장하고 기후정의선대위 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산업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죠. 그래서 그거는 7회 떠 있을 테니까 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왜 우리 정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들은 왜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의당 대선의 제1강령이 기후위기 대응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제1강령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사실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큰 역할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지역에서 많이 토론들을 해주셨잖아요. 당원분들이 대의원분들하고 당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굳이 기후위기가 제1강령이냐, 노동이나 젠더 문제나 다른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를 넣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강령 문구 밑에 보면 한 3-4줄 정도 짧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녹색당 분들 많이 만나 뵀었는데 좀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정의당이 정말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은 무한 성장주의와 무한 소비주의를 극복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의당이 아직 내부적으로 탈성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충분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후위기 문제를 무한 성장, 무한 소비가 반복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건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앞으로 좀 본격적인 강령 논의들이 됐을 때 저는 과연 우리가 이 계속 성장 중심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좀 토론의 여지를 남긴 강령이었다고 보고요. 기후위기 문제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재생에너지 몇 개 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들은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 전반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것도 다 사실인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좀 처참하지요. 얼마 전에 JTBC 여론조사를 봤더니 10개 정도의 아젠다를 놓고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가 뭐라고 보느냐. 기후위기가 10개 중에 꼴찌했어요. 그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전 했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잘 못한 저는 그런 탓도 제일 크다고 보고요. 워낙 큰 문제 앞에 다가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건 저기 어디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누가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치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적 전선이 잘 형성이 못 된 거죠. 기후 정의 세력이 누구이고 또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다른 당들이랑 차별화되어 있는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개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재작년도죠 벌써 2020년도 총선을 할 때 저희가 전기차 1,000만 대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은 전기차 1,000만 대만 동동 떠 있었다면 이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녹색 대중교통 정책이 들어가고 내연차 판매 금지를 하면서 전기차 1,000만 대 공약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현재도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5,5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2,400만 대 정도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차 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전기차 1,000만 대 공약을 내버리면 그것만 내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차량을 늘리는 공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내연차를 없애고 판매 금지시키고 올해 이제 저희가 주행 금지나 또는 등록 금지까지도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수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뭘 빼고 뭘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공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은 뭘 넣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광을 얼마를 늘리고 전기차를 몇 대를 늘리고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뭘 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여러 당들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뭘 넣을 것인가, 네. 뭐 어떤 신규 뭐 어떤 산업을 만들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야말로 기득권인 거죠. 그렇죠. 네. 기존에 그 물건을 생산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팔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데 차 얘기를 했으니까 차 얘기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제일 많이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입니다. 이 기업은 전기차를 만들기 전에 자동차를 단 한 대도 생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자동차를 생산하던 대표적인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 같은 데들은 전기차도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내연차에 대해서 시스템이 워낙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을 못 바꾼 거죠. 그러다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등이 듣도 보도 못한 심지어 기술력도 조립도 잘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는 테슬라가 1등을 하는 걸 보고서는 이제 뒤늦게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하는 데는 잘할 것 같지만 역량이 많아서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연차 판매 금지 대표적으로요. 현대자동차가 2040년도부터 전기차 판매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정부는 내연차 판매 금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현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정책들이 그대로 가게 된다면 저는 기후위기는 그냥 기업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내연차 수익 얻을 수 있으면 거기서까지 거두고 그 다음에 뭐 기후위기도 좀 생각해보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네. 정의당과 또 기득권 양당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노동 이슈에서도 그렇지만 네. 이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정의당이 대기업의 눈치를 그래도 보지 않고 네.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감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고 조금 더 앞서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규제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에게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오히려 전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규제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까지도 같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면 계속 큰 자본, 거대 자본 중심의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업들도 미래로 나아가도록 정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추동을 거죠.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을 기조로 기업들이 변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고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린 경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애플 그 아이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플사가 또는 민간 기업이 이걸 다 만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공 부분이 투자해서 나온 기술들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애플에 있는 쉬리 같은 기능, 음성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비서처럼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다 공공 투자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기업에서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기 우주를 가서 아폴로 계획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서 그 저 메모리 폼이라고 이제 베개나 쿠션 같은 거 쓰는 이거 좀 다 우주선에서 뒤에 등받이 쓰려고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개발됐던 것들이 민수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즉 공공 부분이 R&D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그게 그냥 마치 성과도 없이 왜 하는 거냐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산업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사실 공공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 내지는 세금 깎아드릴게요. 이렇게만 되면은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사실 이제 정부가 모색해야 되는 거죠.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네. 탄소세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기후악당 기업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정책들도 필요할 텐데 네. 우리가 지금 탄소세를 발의를 했죠. 네, 발의를 이미 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탄소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탄소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하다 정도 언급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또 기본소득이랑 연결해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미 탄소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탄소세는 결국 사라질 세금입니다. 사라져야 하는 세금. 사라져야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2050년도 탄소 중립이라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2040년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이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보통 CO2 톤당 뭐 50달러에서 100달러 대략 최대 한 12, 3만 원까지 걷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포스코 같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조 원씩 세금을 낼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적절한 거냐. 기업이 그만큼 하면 기업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통해서 포스코의 기술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재원을 다시 중소기업이라든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사용하고 또 전기요금 같은 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환급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사실은 일종의 당근과 채찍에서 지금 정부는 당근만 주고 있어요. 네. 예, 채찍은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탄소세와 관련해서 네. 이 탄소세가 도입되면은 대기업 이런 데뿐만 아니라 네.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또는 작은 어떤 기업들 이런 네네. 데도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일단 정의당에서 발의한 탄소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그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화석 연료에만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석탄 내지는 천연가스 뭐 이런 데는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걷어지게 될 겁니다. 대략 25조에서 50조 가까운 돈이 걷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크겠죠. 전기요금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석탄, 철강 제품 이런 게 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거둔 액수의 절반을 국민들에게 환급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한 걸 보면 1년에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환급이 될 거예요. 아, 골고루 나눠지는. 예, 한 사람당. 예.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집이 굉장히 춥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 조건도 못 지키는 그런 진짜 허름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연탄 떼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당장 겨울을 어떻게 날 거냐. 집이 제대로 갖춰지고 난방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죠. 그냥 당신은 왜 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연탄을 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들을 나머지 액수 절반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물차 같은 것들인데요. 지금에 있는 돌아다니는 화물차는 다 경유, 디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을 견인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병행이 되면 네. 종국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이 좀 완화되는 결과도 같이 가져올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처럼 똑같은 주거 기준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집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건 아마 그냥 단열 에너지 측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보면요. 여러 가지 곰팡이 문제라든가 물이 공급이 안 된다거나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 주거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기후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사실 정책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기후위기 정책 관련해서 그나마 좀 쟁점이 붙고 있는 게 네.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핵에너지를 네. 쓸 것이냐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탈핵은 안 된다. 핵에너지 계속 쓰면서 이제 탄소 중립까지 가자 이런 네네. 입장이고 또 민주당도 탈핵이 아니라 감핵이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을 없앨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정말 그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핵에너지밖에는 대안이 없고 이제 재생에너지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못 채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많이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핵이라는 것이 10만 년 동안 안 없어지는 폐기물이잖아요. 근데 10만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 봤더니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또 어쩌면 인류가 없을 수도 있는 그 먼 미래의 지구에게 남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재생에너지로도 대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지, 왜 핵에너지는 지금 소멸돼야 되는 에너지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쓰는 전력의 한 30% 정도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찬핵에 가까워 본인이 찬핵인데도 윤석열 후보의 정책도 앞으로 핵발전 비중은 30%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발전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찬핵을 하는 사람조차도 전력의 100%를 핵발전으로 하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핵발전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뭐냐면은 얘는 덩치도 크고 그리고 발전소를 키거나 끄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력 쓰는 양에 따라서 뭐 출력을 50%로 한다거나 30%로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키면 그대로 쭉 가는 거죠? 예, 한 번 키면은 그냥 100% 출력 100% 쭉 가는 거고 끄면 그냥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하루의 전력량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그 측면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한 군데는 바람이 안 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어딘가는 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태양광의 경우에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발전을 하는데 그때가 우리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예요.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 지금 정의당에서는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50%를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와, 43%를 늘리는 거 그럼 정말 가능한가요? 영국이 딱 10년 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7%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50% 정도까지 뛰었거든요. 북해에다가 어마어마한 풍력 발전 단지들을 지었고 북해 바람이 정말 좋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는 계획이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30%가 목표입니다.
저는 이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간다면은 50%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까지 되게 된다면은 핵발전은 더 들어설 틈이 없을 겁니다. 왜 근데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많은 개미들이 모여 있는데 덩치 큰 거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꽉 채우고 있다가 거인이 하나 빠져버리면 전체 망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SMR이라 그래서 소형 원자로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핵발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단점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핵폐기물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의당은 핵발전을 204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핵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굉장히 단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는 석탄을 다 빼는 거고요. 40년도까지는 남아있는 핵발전도 단계적으로 빼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전력 분야의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 중에는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안도 있죠. 예, 그것도 좀 일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40%가 이제 근접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랑 많이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섬이거든요. 네. 북한이 막혀 있고 그렇네요. 나머지는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이 사실은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유럽의 전력망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 일본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부터 해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한중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태양광을 조금 더 넓은 그러네요. 시간을 쓸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를 연결을 한다면은 이 지역 전체에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사실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넓은 지역이 돼 버리니까. 따라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해외로 연결해야 되고요. 저는 그거는 당장 북한으로 연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남북 문제들이 걸리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랑 연결하는 거는 이미 연구 개발이 다 끝났고요. 예, 비용만 투자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계획에도 일부 그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다. 아니, 북한이랑도 우리가 좀 기후위기 슈퍼그리드는 협의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이죠. 북한도 기후위기의 당사자인데 네. 이제 북한하고 뭐 우리가 다른 교류는 못하더라도 이 전력 에너지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차원으로 좀 공유를 하자. 뭐 이런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 썼던 모든 전기는 남한에서 올라간 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전력망을 깔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전력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면은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빠릅니다. 그때부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력망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보다는 더 빠르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은 바람 많이 부는 데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저 개마고원이 또 좋습니다. 개마고원도 좋고요. 서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 자꾸 이제 핵 에너지만이 유일한 어떤 대안인 것처럼 이제 탈핵을 하면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배경은 지난 1화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떻게 이 큰 대기업들과 또 민주당 국민의힘과 또 이런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지금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또 노동자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기존의 이 기후 위기의 그 가속화에 기여를 했던 어떤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 이분들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인 거죠. 사실은 모든 연구, 해외 모든 사례를 보면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일자리는 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내 일자리가 아닌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일자리라는 게 보면은 결국은 시간, 장소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직종이 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간에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형태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게 당연히 베이스에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일자리들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 그동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일자리 보장은 다음 문제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작년도에 유호정원 씨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언제 폐쇄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냥 언젠가는 폐쇄되겠지 뭐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거나 심지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뉴스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은 더 열악한 거죠. 일자리 보장은 다음 문제고 내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막연한 불안감,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그냥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런 게 저는 1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가 보통 노동자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연령에 따라 다르고 직종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걱정이 적어요. 그렇겠죠. 내가 퇴직하는 게 더 먼저니까. 새로 이제 막 취업을 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걱정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40대 내가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온 식구가 다 이사를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는 건 거죠.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맞춤형 일자리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하나로 쭉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꼼꼼하게 필요한 그런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한 거고 사실 현재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그동안 주장해온 것은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국회의원 6명 있는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이걸 좀 실태 조사를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사실은 우린 석탄 노동자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피해가 누구에게 미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전기차가 사라지면 전기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와 함께 카센터 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내연기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타이밍 벨트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리점을 가는 거거든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런 걸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카센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카센터의 3분의 1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카센터 협회 자체 그냥 추정이에요. 국가가 그런 걸 추정해 본 적도 없고 그럼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면 이걸 수리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느냐?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카센터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다 그냥 터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전국에서 생길 거고요.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정의당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현석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가 8.7%에 불과하다. 그리고 발전소 운영 중단이 될 경우에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발전소들이 오래된 발전소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네. 이제 폐쇄도 하고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소외돼 있고 대책이 없게 내몰려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정부는 이런 산업 전환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들 또 연관돼 있는 종사자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나요? 사실은 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고 기업에게 다른 사업을 만들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이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아까 저는 제일 먼저가 무슨 일이든지 실태적으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파악도 지금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올해 이제 예산을 잡아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기금이 조 단위 기금이거든요. 실제 정의로운 전환에 쓰는 돈은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이런 예산 정도만 잡혔지 구체적으로 보면 한 몇십억이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일자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 뭐 다른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그럼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현장의 노동자들 만나보면은 재교육 프로그램 믿지 않습니다. 그 교육 받는다 한들 내가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그래 필요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야 기후위기가 뭐가 중요하냐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럼 너무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정말 이 정치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산업 전환이 사실 강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일자리나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고 이 실태조차 모르는 이 상황이라는 게 정말 정치를 이대로 냅뒀다가는 커다란 위기를 우리 사회가 큰일 맞이하게 납니다, 되겠다. 진짜. 네, 정말 코로나 때 우리가 겪은 위기 이상으로 또 여러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상황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큰 운동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실은 최근 1, 2년 사이에 기후위기, 탄소 중립 얘기가 크게 확산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게 된다면은 지금은 그냥 기후위기 다 이거 중요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정서를 확 반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두려움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빠르게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들어가고 이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들과 만나 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정의당에서 그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랑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조합하고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노동자 실태조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의당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라고 이제 발전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이런 이제 각 에너지 관련한 노동조합과는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것도 같이 계속 연대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함께 가야 된다. 큰 틀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견의 일치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라면 화력발전소 폐쇄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전 노조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의미들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선언해 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한국의 노동운동과 그동안 기후운동, 정당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운동 그러면 저는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꽃 보고 나무 보고 자연 생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노동 쪽이랑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농민 이쪽이랑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정책 이런 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자연 생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 꽃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꽃 별로 안 좋아하지까지는 않는데 꽃을 잘 모르고요. 예, 나무도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네, 어쨌든 에너지나 산업 이쪽 측면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운동가 그러면 전형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환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틀을 좀 깨주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참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 기후위기 전 세계가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소 문 닫고 또 정의로운 전환하자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 거죠. 꼼짝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통탄스럽네요. 네. 그 이번 대선이 기후 대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네. 해서 우리 정의당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기후 운동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기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지금 그 준비 과정에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시민사회 단체들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큰 틀로 모임들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녹색당이 제안을 해서 기후 대선 운동본부라고 해서 또 새로운 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뭐 워낙 정책 관련한 분위기들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1호를 경과하면서 큰 틀에서 이제 좀 기후 대선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 좀 공식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3월 달에 이제 본선이 들어갔을 때 3월 초에 기후 대선 행동의 날 이런 걸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기후와 관련한 모든 역량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말로 기후 대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기후에 투표하세요. 요번에는 기후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한번 뽑아봅시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말, 그럴듯해 보이는 공약들이 아니라 정말 누구와 싸울 것이고 누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이 기후위기 대응 비전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쉽게 가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책 공약들 이야기할 때 커다란 어떤 그런 이제 국가 비전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작은 불편함들 이런 것들 좀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특히 그 기후 위기를 좀 대응하는데 같이 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텀블러를 쓴다거나 또 이제 쓰레기도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쓰레기 많이 내놓게 만들고 또 텀블러 쓰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필요합니다. 이제 기후를 위한 실천을 더 쉽게 하게 해줄 것인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좀 육류를 안 먹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후를 위한 실천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채식을 하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도 내가 굳이 쓰레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살려고 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위한 좀 우리가 내놓을 만한 정책들은 없을까요? 이미 지금 뭐 채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채식 메뉴를 낸다거나 이런 좀 공약을 지금 이미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선택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채식하자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채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메뉴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공공급식을 하는 곳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채식과 관련한 메뉴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넣는 이런 공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쓰레기 문제 사실 대표적인데요. 작년도부터 중국이 빨대에 붙은 비닐봉지 금지 뭐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빨대 그 주스 같은 데 보면 비닐봉지가 달려 있잖아요. 이 비닐은 사실 재활용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냥 굴러가는 건데 이 중국 전체로 모으면 이 비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예, 뭐 또는 비슷하게 담배에 보면 비닐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 네. 금지. 좋은데요. 예, 그런 거 지금 중국 시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가 올해부터 과일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일. 네, 과일 보면 우리 귤이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에 이렇게 망 같은 거 씌워져 있죠. 망이 돼 있기도 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금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소소한 정책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유 비닐 포장 금지 정책을 했다가 역풍이 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은품처럼 이렇게 두 개 붙은 두 개 붙은 거에 네. 그 마트에 가시면 우유가 2개에서 비닐봉지 1개 넣어서 이렇게 봉지채 들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봉지 금지를 환경부가 냈다가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나서 1+1을 못 팔게 하는 문재인 정부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좀 오해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1+1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닐을 하지 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편의점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2+1 하면은 내가 캔 3개를 꺼내 오면은 그러면 되는 그렇게 거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네. 그 비닐로 안 묶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닐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후의 정책들은 그런 꼼꼼한 부분들이 돼줘야 될 것 같고 문화적인 것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면 일회용 그릇, 네.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이런 걸로 종이컵 이런 걸로 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그렇게 주면 욕 먹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뭔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성의 없어 보여요. 사실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일회용의 그릇에 먹을 걸 주는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장례식장은 아예 노동조합이나 가보면 회사에서 일회용 컵 쌓아놓고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 귀찮아요. 내지는 이제 설거지하는 분이 한 분이 따로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또는 모아가지고 누군가 이게 그릇을 이제 씻고 하는 이 노동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짜 소소한 정책들도 이후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의당의 녹색 정의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현석 위원장님과 대화 나눠봤는데요. 우리 정의당이 집권하면 그래도 정의당은 기후학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정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상정 후보와 함께 이번 20대 대선 우리 대한민국을 기후정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대선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우리 이현석 위원장님도 그 과정에서 계속 역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지난주랑 이번 주 같이 해서 좀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기후 정의 국가라고 하는 게 저는 뭐 특별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싸우는 것이 저는 기후 정의 국가로 나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기후 위기 문제 그냥 불안하고 힘들고 불편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니까 선거에서 그걸로 표로 심판을 해주시고요. 데모 나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데모도 못하고 이게 힘들지만은 밖으로 나와서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얘기 나누시고 이걸 하나라도 바꿔보자라고 진짜께서 사람들과 같이 손잡을 때 저는 기후위기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여러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사히 노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지금의 정치는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정치 2022년 대선에서 여러분께서 확 바꿔주세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팟빵, 콘텐츠@류호정.com으로 어떤 의견이든 남겨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